네, 안녕하세요. 국어자료 강도 7주 1차 시 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6주차 그 PPT 자료 15쪽 중세 한글 자료 가운데 악장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끝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어서 중세 한글 자료의 다른 유형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장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16쪽부터 여섯 번째 PPT 16쪽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6쪽에 보면 번안 산문 자료라고 하는 것이 소개되어 있어요. 우리 교재에 21쪽 중간 단락에 보면 번안 산문 자료로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가 대표적이다라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죠. 번안 산문 자료, 여러분들이 번역과 번안의 차이를 알고 있을 겁니다. 가요에도 번안 가요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세시봉의 조영남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구에서 유행했던 영미권에서 유행했던 혹은 스페인의권에서 유행했던 어떤 그런 음악들을 들여와서 가사를 이제 바꾸어서 우리식 가사로 바꾸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번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어떤 가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리듬만 쓰고 가사를 변개하는 경우도 있지만, 번안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어서 기본적으로 원 오리지널 텍스트가 갖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정보는 그대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 번안을 하는 사람이 좀 더 창의적인, 그러니까 자국의 문화적 배경이나 이런 것을 수용하여서 만들 때 번안이라고 하죠. 의역보다 훨씬 더 나아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번안 산문 자료라고 하는 독특한 그런 것이 있는데, 보다시피 석보상절과 월인석보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했잖아요. 저자는 동일 인물입니다. 신분과 지위가 달라서 석보상절을 만들 때의 저자의 지위는 이제 수양대군이었고, 월인석보를 만들 때의 저자는 세조였죠. 네, 왕자와 임금의 지위는 차이가 있었지만 몇십 년 상간의 차이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제 같은 동일 저자의 작품이에요. 근데 왜 번안 산문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겠지만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나 다 석가모니의 그 일대기를 다룬 그런 책인데,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국어사를 아직 안 배운 친구들이 대부분이니까 역사 시간에도 이제 불경 언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법화경 언해가 있다. 미안합니다. 약사경 언해가 있다 그러면은 한문의 원전이 있습니다. 약사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된 불경 원전이 있어요. 물론 오리지널 텍스트는 인도의 산스크리트 문자로 된 것이지만, 그 산스크리트 문자로 된 불경들이 중국으로 들어와서 한문으로 정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한문의 그 불경들이 존재하는데, 법화경 언해다라고 하면 이제 법화경이라고 하는 한문 원전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의 한문 불경 컨텍스트를 존중하게 되죠. 근데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조 혹은 수양대군이 자신의 기준으로 경전들을 재배치하고 재해석하고 자신의 견해도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불경에 근거를 한 것이지만 기반이 된 불경도 한계가 아니에요. 법화경, 약사경 여러 개의 경전을 참고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더 기본 텍스트는 있지만 좀 더 자유로운 그런 양상을 보이겠죠. 그러니까 문체 자체가 수양 혹은 세조의 문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번안 산문 자료라고 해요. 그래서 문체가 자유롭고 직역의 한계를 뛰어넘은 고전 산문. 15세기 문헌의 이제 PPT 자료를 보면 15세기 문헌의 대부분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이제 이번 주에 우리가 훈민정음 언해를 통해서 전형적인 15세기 그 어떤 언해문의 특성을 보게 될 겁니다. 근데 보게 되는데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부분 한문본에 한글 구결문이 따라요. 그러니까 이제
좀 궁금해도 참아요. 네. 그 한문의 원본에다가 한글 토를 단 구결문이 붙어요. 구결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한글로 번역한 언해문이 뒤따릅니다. 언해문이 뒤따르는데, 석보상절이나 월인석보는 구결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유가 뭐냐면, 한문 원본을 그대로 직역한 것이 아니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교재에서도 소개했지만 석보상절과 월인석보가 대표적이고, 특히 석보상절은 이제 세조가 그 수양대군 시절에 쓰게 된 거잖아요. 근데 석보상절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말 산문학, 그러니까 한글로 되어 있는 그 산문학의 시초이자 전범. 그러니까 전범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범죄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자 약하다 보니까 일종의 아주 본보기가 될 만한 어떤 그런 고전적인 어떤 그런 모범이 될 만한 그런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최초의 번역 불경이자 월인 청강지곡과 함께 최초의 국문 활자본으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이제 나중에 석보상절, 우리가 이제 그 대면 강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진도를 많이 나가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독 부분은,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강의실에서도 고개 숙이고 듣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게 더더욱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차분하게 읽어 나가게 되어서 평상시보다는 좀 진도를 많이 못 나가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읽어야 할 것들은 이제 읽어야 돼서 석보상절이나 월인청강지곡, 월인석보, 또 용벼천가는 당연하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읽게 됩니다. 다 읽게 되는데, 어떤 거는 이제 석보상절을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다 보게 될 거예요. 보게 되면서 석보상절이나 이런 책들에 대한 소개를 이 교재 안에도 소개되어 있는 거 확인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석보상절이 우리말 산문학의 최초이자 하나의 그 본보기가 되는 책이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교재 21쪽을 한번 봐주세요. 교재 21쪽에 보면 석보상절, 월인석보가 대표적이고, 중세의 대부분의 한글 문헌과의 차이도 이제 보이죠. 그리고 직역의 티가 보이지 않고, 네. 월인석보라는 책은 석보상절과 월인청강지곡을 합편한 책이지만 내용이 좀 많이 달라져서 제3의 문헌이 전혀 다른 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그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것에서도 초기 문헌들의 상대적 연대손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훈민정음 원회는 제일 먼저 만들어지고요. 아니군요. 선생님이 말을 잘못했네. 언해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이제 작품으로 나온 것이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게 굉장히 중요한 4대 문헌이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그 난이도 하인데 아주 많이 틀린 게 뭐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연도순을 용비어천가, 월인청강지곡,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생각해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쓴 거 앞에 2권, 그 다음에 용비어천가 먼저 거는 다 알아. 이제 그 역성혁명에 대한 정당화를 위해서 훈민정음을 이용해서 최초로 문헌을 썼다라는 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월인청강지곡은 세종이 썼으니까 그 다음 세조가 쓴 거 석보상절, 월인석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스토리를 알면 그 순서가 전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용비어천가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배경에 따라서 불교와 전혀 상관없이 어떤 그 자국의 그 건국 과정에 대한 합리화를 위해 쓴 책이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불쌍한 그 소원왕후 심씨가 가정적으로도 이제 그 시몬의 그 딸로서 이제 그 이방원에 의해서 다 처단당했다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측은한 아내이기도 한데 세종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왕자도 자녀도 정말 많이 낳았고요. 10남매 정도를 소원왕후가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많다, 왕자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본처 소생의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이제 아내를 아꼈던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아꼈고 이제 측은히 여겼고, 그래서 원래는 그 처남이나 이제 그 어머니가 관노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장인이었던 이제 영모를 한 사람이 되니까 그
제사 같은 거를 치러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종이 몰래 이제 아내에게 이제 나가게 해주고, 그러니까 참 인간적으로도 어찌 보면 세종은 그 결함이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돼요. 뭐 자녀가 많았다 해서 바람둥이였다 이런 게 아니라, 왕비의 책무는 이제 그 왕가, 종친이죠. 그러니까 이제 종친은, 종은 왕족이고요. 친은 외척이에요. 왕의 외가예요. 종친이라 하면 종은 왕족이고 친은 외척 세력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종가죠. 종묘를 얘기하는 그 종묘 사직하는 그 왕손을 널리 퍼뜨리는 게 왕비의 중요한 종묘 사직을 이끌어 나간 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내 소생 이외에 후궁들의 소송도 필요해서 실제로 왕비가 권한 그 후궁들을 이제 후실이죠. 첩실로 두는 세종에게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뭐 좀 이상한 방면으로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종은 여러 가지 면에서 뭐 학문적으로뿐 아니라 왕으로서나 한 사람의 지아비로서나 훌륭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얘기가 좀 빗나갔는데 어찌되었 간에 송원아후가 빨리 죽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종이 너무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제 왕자에게 이제 훗날 문종이 되는 왕자에게는 불교 관련되는 일을 시키면은 이거는 안 되죠. 국시가 유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수양대군에게 너희 엄마 이렇게 측은하게 죽었는데 뭐 할 일이 없겠느냐. 뭐겠어요. 국시는 유교지만 유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종교로서의 불교를 모두 믿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이제 어떤 말하자면 경전을 만들어서 어머니의 명복을 비는 일을 좀 했더니 만든 것이 석보상절이에요. 석보상절이란 말은 뭐냐면 석가의 일대기를 이제 쓴 책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용비어천가가 있고 그 다음에 석보상절을 세조가 쓴 거예요. 세조가 썼는데 이걸 보고 임금님이 보고 이제 세종이 보고 아이고 너무 잘 썼다 너무 잘 썼다 이러면서 거기에 화답을 한 것이 월인천강지곡이에요. 화답을 했어요. 월인천강지곡으로 아버지가 야 너 정말 잘했구나. 참 세종도 대단하죠. 그만한 일을 하면서 언제 앞에서 여러분들 월인천강지곡이 어마어마한 불령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어.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버지가 1450년에 죽고 이제 수양이 형 죽자 조카 다 죽이고 이제 같이 열심히 친하게 지냈던 아버지의 신하들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됐어요. 자, 왕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자기 아들도 죽고 온몸에 별진이 생기면서 병도 생기고 이러니까 이제 사람이 가질 걸 가졌으니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하게 된 게 월인석보예요. 그러니까 뭐냐? 근데 서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가 선친께서 내 글을 보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내가 이제서야 화답을 한다. 그러면서 돌아가신 아버지의 월인천강지곡에 대한 화답이다. 라고 해서 쓴 것이 월인석보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석가의 일대기인데 월인천강지곡은 이제 말하자면 운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쓴 석보상절은 산문이었잖아요. 이 두 개를 합편을 해서 또 조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책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월인석보가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배경은 모두 석가의 일대기예요. 석가의 일대기죠. 그러니까 순서가 용비어천가, 석보상절, 월인천강지곡, 그 다음에 월인석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배경 스토리를 알고 있으면 연대순을 헷갈릴 리는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해 자료입니다. 이제 언해 자료들이 이제 15세기 이후 이제 우리 한국어 연구에 정말 중요한 자료들이 되죠. 이때의 언은 늘 말하지만 사나울 언자예요. 그래서 그럴 문이 한문이고요. 한문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문을 그냥 문이라고 안 하죠. 한문. 한자로 이루어진 글이다 해서 한문이라 하죠. 근데 그때는 오로지 문은 문. 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칠고 좀 세속스럽고 이런 것을 언문, 이제 한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이라는 명칭은 과거에 없었다는 걸 여러분도 알 것이고, 그러니까 한글로 언문으로 번역한 것을 언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제 중세 이후에 우리 조상들이 사용했던 용어예요.
그래서 언해 자료들이 이제 국어학자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료가 되겠죠. 언해는 한글 창제 이후에 시작되어 개화하기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었겠죠. 네. 가장 빠른 예는 월인석보 건두에 실려 전하는 1447년 석보상절 서문과 같은 시기의 훈민정음 언해가 가장 최초일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리고 본격적인 언해가 크게 행해진 것은 세조 때예요. 세종 때는 사실 이제 여러분들 보다시피 세종이 필생의 마지막 작업으로 한 것이 훈민정음 창제거든요. 1443년에 반포를 하고 그 다음에 창제를 하고 1446년 반포를 하는 그 다음 1450년에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세조가 이제 언해를 굉장히 많이 하고 특히 이제 불경 언해를 엄청 많이 합니다. 속보이죠? 세조의 불경 언해. 네.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불교적 가치관에 근거하면 윤회가 있고 내가 무엇으로 태어날지 너무 무섭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월인석보를 보면서 세종이 후회하는 구절을 만나게 됩니다. 후회하는 구절을. 대한민국에 이런 구절을 직접 보는 사람 흔치 않으니까 기뻐해야겠죠. 네, 전혀 기뻐하지 않는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됐어요. 네. 그래서 중앙에서 이제 간행되던 언해서가 16세기에 들면 지방에서도 이제 드디어 간행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출판을 하는데 초기에는 그 정음청이라고 해서 훈민정음 관련되는 그 왕실 출판사예요. 그 다음에 그 언문청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경언에 관련되는 걸 많이 찍게 되니까 간경도감으로 이름이 바뀌기도 하고 이런 중앙에 왕실 내지는 이제 중앙에서 이제 주로 출판을 하다가 이게 널리 확대가 되면서 특히 이제 여기에는 종이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한지죠.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처럼 대중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좀 수급이 되는 상황에서 이제 출판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방에서도 출판물들이 가능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언어의 확대는 한글의 보급을 많은 사람에게 문자 생활을 가능케 하고 번역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게 하고 또 한문 원전을 쉽게 이야기해서 이제 문화 향상과 또 학문의 발달에 기여하게끔 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여전히 한자와 한문을 쓰고 있었다면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겠죠. 그 영조정조 때 18세기 후반에 가장 많은 언해서들이 간행이 됩니다. 이때는 단순한 특히 이제 성종절을 넘어가면 초기에는 유교경전을 이제 번역하는 것이 어려웠어요. 사서삼경을. 그러니까 세종이 삼강행실도를 번역하고 싶었는데 내가 얘기했잖아. 존속살인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 백성들에게 삼강오륜을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삼강행실도를 간행했을 것 같은데 간행하지 않았어요. 이게 유교경전을 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신하들의 반발이 굉장했겠죠. 이 천한 문자로 감히 공자맹자 말씀을 번역한단 말이냐 이런 반항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성종조 이후에 가면 이제 사서삼경의 언해도 막 논어 언해 맹자 언해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고요. 초기에는 이런 사상사들이 언해됐다면 이제 널리 퍼지게 되니까 실용서들도 18, 9세기 실학의 흐름과 함께 실용서들도 굉장히 많이 언해되고 이제 출간되기에 이릅니다. 여기 교화서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인간을 교화시키는 그런 책들, 역학은 이제 번역서들이에요. 번역서들. 중국어를 가르치는 데 필요한 그런 역관들을 키우려고 하면 그런 책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유능언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유능은 임금이 백성에게 내리는 어떤 글인데 여러 가지 교화에 관한 것도 있고 공고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유능이라고 해요. 유능을 또 이제 한자로 썼겠죠. 임금의 유능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언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18, 9세기에 가면 그 천하다라고 생각했던 언문으로 정조가 외가댁에 편지글도 쓰고 그런 것들이 가끔 여러분들 TV쇼 진품명품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쉬운 문자의 위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그 정조의 어머니였던
왕후에 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한중만독 같은 것도 한글로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지만 유명한 유능이 있죠. 척사유능. 흥선대원군이 이제 말하자면 외세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뭐랄까요, 쇄국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내린 척사유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것도 보면 재밌는 것이 뭐냐면 임금이 아닌데 유능을 내린 거예요. 유능은 임금이 내려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쏟아져서 20세기 초에 고종 황제가 대한제국을 선포하면서 한글을 공용 문자로 정했어요.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을사늑약이라고 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서 우리 한글이 뭐랄까 제대로 된 공용 문자의 지위를 누리게 된 것은 해방 이후고 어떤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는 이제 전쟁 이후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죠. 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해 자료의 새 유형. 네. 여기 지금 21쪽에 가보면 언해 자료의 유형. 잠깐만요. 언해 자료의 유형 넘어가기 전에 교재 21쪽 여러분들 하단에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예들을 함께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PPT에 언해 자료의 새 유형 해가지고 구결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한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백화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 구결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경우. 구결문이 좀 궁금했었을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21쪽 예문 1번의 가를 보면 이 1번의 가가 한글 토가 붙은 구결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글 토가 붙은 구결문. 그러니까 여기에 주격조사 이 하샤 하시나니를 빼면 불, 위, 삼계지존, 홍도, 군생 요것만으로 원래의 한문 불경에 이렇게 한문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한문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불이 위, 삼계, 지존, 하샤, 홍도, 군생, 하시나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옆에 한글토를 붙이는 그런 경험들이 한두 번은 다 있었을 거예요. 이런 것을 구결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글이 생기기 전에도 구결문은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중고등학교 때 우리 국어국문학과 지원한 학생들은 그래도 어학에 좀 관심이 있었죠? 한글이 없을 때는 한자, 약체자의 구결토가 있었어요. 한자를 좀 간단한 형태로 쓴 그런 토를 달았어요. 그 대신 이제 한글이 생기니까 한글토를 다는 거죠. 구결문인 건 똑같아요. 그런데 한글이 생기기 전에는 한자, 약체자를 사용했고 그것을 이제 전형적인 고대로부터 이어진 구결문인 것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한문을 우리가 들여다 공부하면서 쓰잖아요. 한문은 항상 구결문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 다음에 1번의 나는 거기에 대한 번역이죠. 번역인 거예요. 부처 삼계 존이다웨야 교샤 중생할 러비 홍도 제도 하시나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이 뭐죠? 구결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경우. 그래서 앞에서 석보상절과 월인석보는 번안산문자료라고 해서 구결문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이 일가의 유형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22쪽. 자, 두 번째 언해자료 유형이 한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경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교재 22쪽 이 가를 보면, 자, 이거는 두시언의 전형적인 한문 구절이에요. 한시 구절이에요. 그리고 그냥 나는 번역을 했어요. 이거 제일 공감 가죠. 여기에는 한문이 아니고 예를 들면 아랍문일 수도 있고 영문일 수도 있고 그걸 번역하는 거예요. 가장 전형적인 우리에게 익숙한 그런 번역의 대응 구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는 백화문과 언해문이 짝을 이룬 것이다 라고 했는데, 백화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PPT에 보면 이 백화라는 것은 이 백화는
여러분들 이거 흰백이기도 하지만 아렐백도 되거든요. 아뢰다라는 것은 말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백화라는 것은 구어에 가깝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화는 당나라 때 발상하여 송원 명청 시대를 거치면서 확립된 중국어의 구어체를 말해요. 그래서 이를 글로 표기한 것이 백화문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살아있는 중국어 문장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이제 백화문이에요. 그래서 백화문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앞에서 보면은 그 번역서들 가운데 역관들을 위한 교재들 같은 것들도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역관들은 당연히 구어를 배워야 되죠. 그런 경우에 이제 백화문의 번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번역박통사 번역노골대라고 했는데 박통사 노골대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중국어 그러니까 한문이 아니라 문어로서의 한문이 아니라 중국어 구어 교재.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스피킹 교재 같은 거예요. 네. 그것을 번역해서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그 22페이지의 3가 이제 이거는 백화문, 가는 백화문, 나는 이제 그 한문 외우라고 시험에 안 내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구결문의 형식은 계속 나오게 될 테니까 이럴 때 한문 원문에 한글토가 들어가는구나 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의 자료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협조 자료와 서간 자료라고 하는 것이 있던데 협조 자료는 이제 당장 아마 다음 차시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 같은데 한자 어휘를 풀이하거나 본문에 대한 부연 설명이 필요할 때 번역자가 특별히 삽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조는 우리는 협조를 지금 사용하지 않아요. 자, 그냥 가볍게 본다 그러면 29쪽만 딱 보더라도 29쪽에 보면 막 두 줄씩 들어가 있는 것들이 보이죠. 글자 크기가 작아져서 이게 협조예요. 사실 이 협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독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각주 여러분은 미주는 모를 텐데 미주라고 해서 아예 줄을 어떤 데는 선생님이 어릴 때는 단행본 맨 뒤에 막 미주 꼬리 밑자예요. 잔뜩 붙어 있기도 해요. 요즘은 이제 컴퓨터로 이제 컨트롤 N은 치고 하면 되니까 각주 푸트노트죠. 각이 다리 각자예요. 영어로 푸트도 다리죠.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쓱 보거나 너무 바쁜 경우는 줄을 안 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협주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은 줄거리를 찾아서 읽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문장 단위를 넘어서는 텍스트라고 하는 개념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게 뭔 얘기지 하다가 앞 얘기 다 잊어버리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리고 그래서 협주 자료는 이런 것이고요. 서간 자료는 서간문에 이제 간단히 말하면 편지 자료라고 할 수가 있죠. 편지 자료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간문에 이제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출판된 그런 어떤 그 출간문헌들만을 이제 중요하게 여겼었어요. 중요하게 여겼었는데 이제 그런 출간 자료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자료들이 이제 연구자들에게 필요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뭐랄까요, 이제 그 경제 개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고속도로를 짓거나 뭘 개발을 하게 되면 이제 묘를 이전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묘를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그 선산 같은 데서 묘를 이장을 하는 경우에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이장을 하다 보면 관을 열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서간 자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제일 유명한 우리 책에도 있는 순천김씨 묘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에 이제 죽었으니까 편지라든지 본인이 평소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이제 그 같이 넣어줬는데 이제 부패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이후에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정조가 외가댁에 보낸 편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죠. 서간문의 구성 요건은 발신인, 수신인, 용건, 당연하죠. 편지글이니까. 네. 보통 문장에 비해서는, 이제 뭐랄까, 어떤 예를 들면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보냈느냐,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보냈느냐, 그러니까 경어법 같은, 살아있는 경어법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든가, 또 아니면 아녀자들의
사람들이 사용하는 특별한 어투라든지 또 어휘라든지 또 예를 들면 일상적인 세시 풍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그래서 여자들 편지가 많다 보니까 안내자를 써서 내간체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도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는 않겠지만 다음 페이지에 20쪽 다음 페이지를 가주세요. 고려가요는 구전이 되다가 이제 그 훈민정음 창제 이후 문자화 되었기 때문에 중세국어 연구의 자료로 봐요. 그러니까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사실 고려시대 만들어지고 노래로 이제 계속 이제 구전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뭐 구비문학이라 하죠. 그러면 원전에서는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되기는 했지만 어쨌든 악학개범이나 시용항학보, 악장가사와 같은 중세국어 문헌들에 이제 정착이 되니까 왜곡은 됐겠지만 원전의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은 한글 자료로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중세 자료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갈 여력은 없습니다. 그다음 문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자음 표기와 관련된 자료, 우리가 앞에서 동국정운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뭐 열일이윽 같은 경우는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만 사용되었다. 그래서 그 한자를 공용문자로서의 기능은 계속 한자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한자음이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변하지 않았으면 지금 뭐 한중일 세 나라가 이렇게 서로 다른 발음을 가지고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세종이 실패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후대에도 계속 한자음 교정서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운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어휘집은, 이 어휘집은 물론 후대에 가면 이제 우리말 어휘집 같은 것도 있지만 대개의 어휘집은, 여기서 말하는 어휘집은 이제 유합류라고 하는데요. 유합류 나중에 다시 나와요. 주로 한자를 배우는 천자문 여러분들 알죠? 천자문 부류의 책들을 어휘집이라고 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자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안에 하늘천 하면서 하늘이라는 우리말이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단어들까지, 우리의 관심사는 한자가 아니라 우리 단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어휘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뭐 훈몽자회, 천자문 이런 책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시 배우게 될 겁니다. 네, 오늘 1차 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